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남은 원격 수업 3시간 동안은 진도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EBS 강의를 들을 때 1단원은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강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1단원부터 복습하는 강의로 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면 계약을 한 이후에는 중간고사 전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복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수업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부터 진도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강의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계약 전까지 듣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오기 바랍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수 있고 즉각적인 질문이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학습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기 힘들어하거나 혹은 또 실제 1시간 수업보다 온라인 강의 1시간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격 수업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선생님이나 여러분들도 이러한 학습 체계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듣더라도 꼭 강의를 끝까지 듣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성장시켜 줄 겁니다. 선생님이 같이 응원할 테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랑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PDF,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파일 있죠? 다 출력했나요? 옆에 두고 우리가 이 PDF를 활용해서 판서하듯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큰 단원 제목이 뭐죠? 직권의 변동입니다. 큰 단원 제목은 직권의 변동. 자, 직권이라는 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직권이라는 개념,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5가지의 권,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수권, 요 5가지 권 중에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죠. 이 직권의 변동, 직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변동한다, 변화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소단원 제목을 보면 대륙이동설에서 판구조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륙이동설이라는 걸 배우겠구나, 판구조론이라는 걸 배우겠구나 라는 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대륙이동설 말 그대로 이론인데 과거 모든 대륙들이 괄호, 이 괄호는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같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우리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의 들은 거 기억나죠? 과거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 땡땡땡이라는 초대륙을 이루었으며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었다. 자, 그림을 보면 컨티넨탈, 이게 대륙이에요. 대륙이 드리프트, 남학생들은 게임 많이 한 친구들 알 것 같은데 움직인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대륙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가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대륙이동설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던 거대한 초대륙을 대륙이동설에선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자,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네, 대륙이동설을 제안한 베게너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배가 아니고 아마 베게너.
자,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노트를 켜놨었는데, 실제 모습은 여기와 비슷하겠죠. 독일의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베게너란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증거를 얘기해야겠죠. 증거. 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베게너는 어떤 증거를 들어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했나요? 첫 번째. 그렇죠. 해안선의 일치.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자,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이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보니 모양이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맞죠. 꼭 우리 그 퍼즐 맞출 때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안선이 유사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네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 덩이로 붙어 있다가 쭉 하고 갈라지면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는 이제 대서양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맞붙어 있던 부분에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걸 대륙 이동의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떨어진 두 대륙 사이에 해안선이 일치하는 걸 보고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베게너가 제시했다. 자, 두 번째, 요건 어떤 증거일까요? 네, 지금 보면 화석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자세히 보면 나뭇잎처럼 생겼죠. 식물 화석과 메소사우루스 예전에 살았던 이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의 이 화석이 발견되는 장소를 보니까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사우루스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이 연결되는 지역에서 화석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현재 대륙의 분포를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대륙들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지도로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서 똑같은 화석이 나타날까? 공룡이 과연 그 큰 바다를 헤엄쳐서 넘어갔을까?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갔을까? 아니다. 그 확률보다는 이 대륙들이 예전에는 붙어 있었을 확률이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증거로 들었죠. 선생님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개학하고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착실하게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해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채우면서 또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요거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이게 빙하예요. 정확히 말하면 빙하의 흔적. 자,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면 빙퇴석, 이렇게 빙하가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남기는 이 흔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을 보니까 표시한 이 지역들이 현재는 빙하가 있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빙하는 여기 있잖아요. 남극에. 여기 이 적도지방에 가까운 이 지역에 빙하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지역들의 빙하가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전에 이 대륙들이 이렇게 남극 주변으로 판게아 시절에 이렇게 남극 주변에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졌다면 예전에 이 극지방에 있었을 때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증거로는 베게너가 우리가 빙하의 흔적이나 이동 방향을 추적해 봤을 때 이 빙하 중심이 남극 근처에 있었다. 얘네가 이 근처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졌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증거는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이런 암석이나 어떤 퇴적물들이 발견되는지 구조, 이런 걸 우리가 지질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질 구조를 봤더니 지금 이 왼쪽에서도 화성암, 빙하 퇴적물, 석탄, 사암, 현무암, 얕은 바다 퇴적물 이 순서대로 나오고 오른쪽에서도 화성암, 빙하 퇴적물, 석탄, 사암, 현무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주로 예시를 드는 부분이 북아메리카와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 에서 보니까 이 지질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은 예전에 얘네가 같이 붙어 있었던 지역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이미 이 단어 수업했으니까 알지만 어떤 암석이 퇴적될 거냐, 어떤 그 화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퇴적물이 쌓일 거냐라는 건 그때 당시 지층이 쌓일 당시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 퇴적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 퇴적물들이 나타나고 비슷한 암석이 나타난다라는 건 그 당시에 얘네가 같은 환경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대륙이동설의 마지막 증거 떨어진 지역에서 지질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는 이걸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는 이렇게 4가지였어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베게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대륙이동설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오케이, 좋아. 그래, 너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대륙이동설을 주장하는데 그럼 이 큰 땅덩어리인 대륙들을 도대체 누가 움직인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베게너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얘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륙 이동을 시키는 원동력, 대륙을 이동시키는 이 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베게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대륙 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게너가 죽고 난 이후에, 즉 베게너 사후에 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홈즈라는 과학자입니다. 홈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멘틀 대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홈즈의 주장을 멘틀 대류설이라고 부릅니다. 멘틀이 뭔지는 알죠? 우리 예전에 지구 그 내부 구조를 배울 때 얇은 지각 아래에 있는 지구 내부 구조 중에 가장 부피가 크고 밀도도 지각보다 큰데 얘네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멘틀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뜨거운 멘틀은 위쪽으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위로 움직이고 반대로 차가운 멘틀, 지표 쪽의 차가운 멘틀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멘틀 대류라고 부르고, 이 멘틀 대류에 의해 이 멘틀 위에 떠 있는 이 지각들이 움직인다. 여기서 지금 지표 쪽에서는 상승한 멘틀이 이렇게 왼쪽으로 수평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멘틀 대류로 인해서 이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화강암 쪽에서는 이 멘틀이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판의 경계 때 얘기하겠지만 또 이렇게 대륙이 움직이네. 이런 이론을 우리가 멘틀 대류설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멘틀의 상하부 온도 차이로 인해 아래쪽은 뜨겁고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하강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대류 중에서도 이 온도 차이로 인해 일어난다고 해서 열대류라고 하는데,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지각이 대류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주장한 게 멘틀 대류설이고, 이 멘틀 대류설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다랍니다. 자, 그런데 이 멘틀 대류설도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 멘틀이 대류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알겠어. 근데 멘틀이 진짜 대류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멘틀이 대류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아직 이때는 관측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홈즈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등장한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해양저 확장설. 자, 이쯤 되면 감을 잡았죠, 여러분. 처음 등장했던 이론이 대류기동설. 그 다음 이 대류기동설의 그 한계였던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증명하며 주장했던 이론이 멘틀 대류설. 이 멘틀 대류설도 결정적인 멘틀 대류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나오게 된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 우리는 지금 어떤 이론이 먼저 나왔고 어떻게 발달했는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럼? 판구조론까지 갔겠죠. 즉, 이번 수업에서의 주제는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어떤 이론들이 등장했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교과서 13쪽에 나오는 음양측신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양측신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해수면에서 바다 아래로 파를 쏴요. 초음파를 쏴서 그 초음파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요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건 무당벌레입니다, 여러분. 자,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나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심이라는 건 거리잖아요. 거리. 그쵸? 이 수심 우리가 D라고 해볼게요. 수심은 자,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수심의 거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이 파의 속도에 시간을 곱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파가 그 바다 아래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바닷속을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 이 해저까지의 깊이를 구하려면 여기 시간에 2분의 1 한 만큼을 곱해줘야겠죠.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이라 잘 나옵니다. 이따 탐구 때 다시 한 번 더 탐구 활동 볼 때 다시 한 번 더 활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왕복 시간이 길수록 그럼 수심은 시간이 길수록 똑같은 파를 쐈는데 이 파가 초음파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면 그 지점은 수심이 그렇죠.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해수면에서 초음파를 쐈어요. A라는 지역에서 초음파를 쏘고 B라는 지점에서 초음파를 쐈을 때 해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해저면이 자, 얘는 여기까지만 갔다가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근데 이 A는 이만큼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음양 측심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저 지형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냥 평평하면 해수면 아래 지형이 평평하기만 하면 어디서 재든 시간이 똑같이 나올 텐데 수심이 똑같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복 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우리가 해수면 아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 2번 해저 지형 그림은 우리 교과서 14쪽에 있는 그림 참고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해구. 해구는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구라고 합니다. 여긴 지금 다 바다예요, 여러분. 해저 아래 지형들입니다. 그 육지 땅이 아니라. 자, 해구는 수심이 약 6km 가까이 되는 좁고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판구조론이 금방 나오겠지만 두 판이 만나서 하나의 판이 두 판이 이렇게 만났을 때 무거운 한 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섭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는 지형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고요. 이 섭입되는 지점에서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해구에서는 여러분 우리 아까 음양측심법을 사용하면 그 파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수심이 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심해저 평원. 심해저 평원은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넓은 평탄한 그 평원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수심이 해구보다는 얕은 편이고요. 평평하고 대부분의 해저 지형들이 심해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먼저 쌤이 적어놨네요. 대륙대. 대륙대는 경사가 완만한 지형으로 저타감이 잘 형성되는 거. 자, A는 지금 그림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네, 대륙붕입니다. 대륙붕. 쌤 이거 그럼 육지 아니에요? 대륙붕도 해안 환경에 속합니다. 근데 대륙붕은 수심이 육지랑 가깝죠. 딱 봐도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입니다. 여기는 그럼 우리가 음양특시법을 통해서 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보면 금방 돌아오겠죠.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자, 대륙봉에서 이어지는 이 경사가 급한 부분을 우리가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요. 이 대륙 사면에서 해저로 연결되는 평평한 부분이 아까 했던 대륙대가 될 겁니다. 자, C는 여기 있네요. 그림이 지금 좀 깨져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바다 속에 이렇게 산들이 있죠. 산. 이 바다 속에 있는 산들을 우리가 해산이라고 합니다. 해산. 근데 이 C는 지금 해산 중에서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산 정상 부분이 평평해요. 이런 지형을 우리가 평정해산 또는 들어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기요라고 합니다. 산 정상부에서 침식으로 이 정상부가 깎여서 평평해진 해산을 우리가 평정해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정해산에서는 우리 교과서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바다 아래 평정해산이 기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수면에서 초음파를 쏴서
음양측시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심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 일단 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자, 첫 번째 1번 또 똑같은 해수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파가 돌아오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점점 증가할까요? 아니면은 감소할까요? 빨라질까요? 빨라지겠죠. 왜?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수심은 여기 해수면에서부터 재는 이게 수심이잖아요. 이게 수심이에요. 이게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시간도 짧아져요. 그쵸? 근데 이 산 정상부를 지나갈 때는 평평하니까 팔을 쌌을 때 돌아오는 시간이 다 똑같겠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그 파가 돌아오는 시간이 감소하다가 수심이 얕아지다가 수심이 똑같다. 돌아오는 시간이 같다. 그러다가 다시 수심이 증가한다. 이 아래는 평정해산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D는 어디예요? 여기. 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해령입니다. 해령. 교과서에 그림이 더 선명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세요. 해령. 해령은요, 바다에서 있는 긴 산맥을 우리 뭐 한계령 또 뭐 있죠? 선생님도 지리를 배운 지 오래돼서 어쨌든 그 산들이 연결된 즉 산맥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령이라는 말을 쓰죠. 그쵸? 바다에 있는 이 산들이 쭉 연결된 산맥, 해저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해령은 양쪽으로 그 판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갈라진 열곡이 발달합니다. 자, 교과서 13쪽 아랫부분에 보면 그 음양특심 자료로부터 해저 지형 구하기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해양 탐사선이 기준점으로부터 이렇게 5km, 10km, 15km 점점점 멀어지면서 음파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우리가 각 위치에서 해저의 깊이를 계산해서 표에 기록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이 왕복 시간이 나와 있고, 자, 그렇죠. 여기 음파의 속력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파의 속력과 시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파가 해수면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이니까 우리가 수심을 구할 때는 이 파의 속력에 그렇죠. 시간의 반을 곱해서 수심을 구할 수 있다. 해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 시간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시간이 증가할 때는 수심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감소할 때는 수심이 감소하다가 다시 수심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 그래프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값을 찍어 보세요. 많지는 않으니까 알게 되었고 드디어 등장하게 된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저 확장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해령 아래에 있는 해령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바다 아래에서 땅이 쉽게 말하면 갈라지는 부분이야. 이렇게 양쪽으로 땅이 원래는 판이라고 해야 더 적절한데 아직 우리가 판 구조로는 언급 안 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하면서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해령 아래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우리 아까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건 멘틀 대류설 때 얘기했죠.
이 멘틀 대류로 인해서 대류하고 있던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멘틀 물질이 이 멘틀 위에 있는 지각이 갈라지니까 이 부분으로 푸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멘틀 물질이 이제 나왔어요. 바닷물과 접촉을 하겠죠. 온도가 내려가죠. 식습니다. 이 멘틀 아래에 있던 물질들, 우리 마그마라고 하죠. 이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돼요? 암석이 됩니다. 즉 단단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해령 아래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 바닷속이니까 지금 해양 지각이죠.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자, 이 지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 해령에서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우리 이 판이 섭입되는 부분, 해구에서 침강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죠. 해구에서 침강하여 멘틀로 들어간다라는 이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자, 잘 나오는 내용, 해저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해저 확장설의 증거. 자, 해저 확장설의 증거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로 변환 단층의 발견입니다. 변환 단층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보면 이 바다 아래서 땅이 갈라지는 해령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땅은 갈라지려면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해령에서 지금 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이고 너무 굵다. 자, 요 빨간색으로 선을 그은 이 부분은 자, 지금 여기도 하나의 판이고요. 여기도 하나의 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의 판인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이 두 개의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즉, 지금 이 변환 단층은 이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하고, 이 변환 단층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주양이동 단층, 경사 단층 설명할 때 주양이동 단층 중에 하나로 변환 단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변환 단층은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어긋나면서 땅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지는 단층을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령에서 그림 좀 지우고, 해령에서 이렇게 판이 서로 확장되면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게 됐죠. 얘네가 가만히 있으면 이 변환 단층이 만들어지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변환 단층이 발견되는 걸 보고 해저가 확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도 갈라진 것 같은데 여기도 변환 단층이에요? 이쪽도 갈라질 것 같은데 변환 단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변환 단층은 판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부분만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변환 단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잘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해령에서는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이 솟아오른 마그마가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변환 단층에서는 판이 어긋나서 갈라지긴 하지만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존형 경계, 판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 해양 지각의 나이와 이 해저 지각의 수심,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를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중심이 해령이에요.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 지각의 나이, 해저 지각의 수심, 그리고 그 위에 지각 위에 쌓여 있는 퇴적물의 두께를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나이는 많아지고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이 나이가 많아집니다. 양쪽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지각의 수심은 깊어지고요.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자, 일단 이 오른쪽 자료 먼저 보면 이 오른쪽 자료는 이 파란색 선이 해령이야. 대서양에 있는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알죠? 자, 이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가면서 지각의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가까이는 900만 년, 멀리는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왜 그러냐? 해령에서는 아까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 마그마가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곳을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점점 지각이 넓어지겠죠. 발산형 경계라고도 하는데 이 만들어진 지각들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니까 자, 점점 이 가운데는 해령 중심 쪽은 또 새롭게 분출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고 걔네가 옆으로 이동하고 새롭게 분출한 마그마가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얘네가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점점 양쪽 끝으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뭐 어느 한쪽은 빨리 가고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양쪽으로 지각의 연령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겁니다. 이때 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수심은 점점점 깊어지고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퇴적물이 쌓일 시간은 많겠죠.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 일단 두 가지 했어요. 변환 단층의 발견. 증거도 알아야 되고 해저 확장설 증거 같은 경우는 잘 나오니까 이 각각의 내용들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 분포가 나와 있어요. 자, 지자기라는 건 지구자기, 고라는 건 옛날.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암석이 만들어질 때는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자화된다라고 하는데, 자, 역시나 해령을 중심으로 축으로 이 지구 자기장의 역전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자, 지구는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시간을 기점으로 서로 이렇게 180도 바뀝니다. 자, 현재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북쪽에서는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고 남쪽에서는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 말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마치 지구 안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S극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 현재와 지구 자기장이 같은 방향일 때를 요거 보세요.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지구 자기장이 지금과 반대인 시기를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고 미래에도 바뀌겠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된 화살표를 정자극기, 위쪽으로 그려진 화살표를 정자극기, 현재와 같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경우를 역자극기라고 해보면 대칭 분포가 나타난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자, 여기 노란 선을 해령이라고 해보면 해령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는
같은 거리에는 이렇게 같은 지자기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칭 분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이 같은 속도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지각은 같은 시대에 동시에 만들어진 지각이 갈라지면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지각들이 계속 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갈수록 오래된 지각이 있다라고 했고,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자기장 무늬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정자긋기와 역자긋기, 현재와 지구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를 정자긋기, 반대일 때를 역자긋기라고 하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지자기 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자기 무늬를 측정을 해보니까, 관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해보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네. 아, 역시 해저는 확장 중이구나.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각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론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해저 확장설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지진의 분포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서윗대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죠. 두 판, 여기 지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만났을 때 태평양판은 무거워요. 해양판이기 때문에 유라시아판에 비해서 무거워서 이 무거운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섭입이라고 하고, 이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지각이 만나면서 이렇게 한 지각이 섭입되게 되면 이 가운데 이 섭입되는 부분에 마찰력이 작용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판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땅속 지점, 뭐라 하죠? 이 진원의 깊이를 조사해 보니까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섭입대에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진원의 깊이가 최대 70km, 초록색 동그라미가 300km,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는 진원 깊이가 굉장히 깊은 300km 이상. 자, 우리가 이렇게 얕은 지진들을 뭐 천발, 중간을 중발 지진, 또 가장 깊은 진원 깊이를 가지는 곳을 신발 지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바다 아래에서 판이 섭입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해구라고 하거든요. 해구는 아까 그 음양특시법에서 나왔었는데, 바다 아래에 있는 골짜기, 이렇게 판이 들어가게 되니까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겠죠. 즉 섭입대에서 진원의 깊이가 이 해구에서 대륙은 어디야? 이쪽. 여기 유라시아판은 육지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륙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어요? 바다 아래에서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결국 바다 아래에서 지각이 이렇게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고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진원의 깊이를 우리가 측정해서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들 수 있었고, 한 가지 개념 더. 자,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끼리도 만났을 때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 지역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한다는 것도, 이 지역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한다는 것도 잘 나오니까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른쪽에 호상열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호상열도는 요 왼쪽 그림에서 여기예요. 여기. 자, 이 섭입대에서 이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이 화산들이 줄지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호상열도는 그 섭입대에서 판이 섭입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섬들이 화산 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륙 이동설부터 멘틀 대류설을 거쳐서 해저 확장설까지 이론이 쭉쭉쭉쭉 발달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판구조론은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하면서 이 판들의 서로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이런 지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뭐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땅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야. 지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지각과 자, 여기는 지금 다 멘틀이죠. 멘틀인데 이 멘틀 윗부분에 있는 얘네가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더라. 이 아래서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을 우리가 포함한 개념을 앞으로 판이라고 부르고 얘네가 움직이면서 아까 뭐 해령처럼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구가 생성되는 부분처럼 판이 서로 만나면 섭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렇다면 판이라는 건 우리가 지각과 뭐 해양 지각이든 대륙 지각이든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친 개념을 말하게 되겠죠. 얘네가 이 아래쪽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뭐 여기 쌤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대륙판과 해양판 차이. 대륙판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판은 대륙 지각과 우리가 상부 멘틀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또 상부 멘틀 일부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대륙 지각의 주로 구성 성분이 화강암이고요. 해양 지각의 주 구성 성분이 현무암이에요. 누가 더 무겁냐? 현무암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해양판은 밀도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요. 하지만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판이 더 얇습니다. 뭐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개념이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판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그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각과 판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으로 따지면 여기 유라시아판에 속하게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참 지금 여기 하얀 선이 판의 경계거든요. 이렇게 유라시아판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가운데에 필리핀 판이 있고 이렇게 크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판이 태평양판이죠. 그리고 이 검은색 화살표들이 판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판끼리 서로 만나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 판이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는 걸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 여기 보세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여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 형성될 수 있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우리 아까 섭입대
또 섭입돼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호상열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섭입대는 두 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다르면 무거운 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 두 판이 서로 밀도가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이랑 손바닥 싸움할 때 서로 힘이 비슷하면 자, 힘 차이가 많으면 당연히 힘이 약한 쪽이 뒤로 넘어가겠죠. 근데 힘 차이가 많으면 서로 부딪히면 둘 다 넘어가요. 힘이 비슷하니까. 밀도가 비슷한 판끼리 부딪히면 판들이 어느 하나가 섭입되지 않고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걸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하죠. 뭐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발산형 경계에서 하나만 추가하면 열곡, 우리 해령 위의 골짜기도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으로 볼 수 있고 보존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어긋나는 경계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가 잘 만들어진다 했죠? 그렇죠. 변환단층. 요거 꼭 기억해 둡시다.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변환단층에서는 주로 진원이 얕은 천발 지진이 잘 일어나고요. 아까 섭입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들도 나타난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식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요. 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판의 경계를 보니까 멀어지는 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구의 크기는 계속 커져야 되나요? 발산형 경계에만 있다면 그래야겠죠. 하지만 판이 사라지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렴형 경계도 있기 때문에 거의 크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대에서는 판이 섭입돼서 사라지고 보존형 경계는 판이 만들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대신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셀프 체크 두 문제. 자, 5초 줄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판구조린이 정립되기까지 출연한 학설들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요게 우리가 오늘 배운 겁니다. 처음, 그렇죠. 대륙이동설. 백연어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 대륙이 움직인다. 그 다음, 대륙은 멘틀 대류에 의해 움직인다. 멘틀 대류설. 그 다음, 멘틀 대류에 의해 해저가 확장된다. 해저 확장설. 이런 이론들을 모아 최종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판구조론. 그래서 이미 수업할 때 그냥 뭐 이론, 설 이런 것들을 막 짬뽕으로 썼는데 사실 판구조론은 이론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학설인데 그거는 선생님처럼 이 관련 학과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론들이 모여서 판구조론이 정립되었다라는 것만 우리 알면 되고요. 당연히 오늘 수업한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 뭐 대륙이동설의 증거, 멘틀 대류설은 어떤 것인지, 해저확장설의 증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단원도 이 진도 강의가 끝나면 개학해서도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뽑아서 제공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수능 특강 교재 있는 친구들은 교재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집 사서 공부할 친구들은 꼭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들이 나오죠. 어떤 그 회저 확장설에서 잘 나오는 뭐 이런 그림들, 또 대륙이동설에서 잘 나오는 뭐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이런 각각의 그림들이 문제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그 학설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둬야 됩니다. 당연히 헷갈리긴 안 나올 거예요. 내용만 확실히 공부해 두면. 자, 마지막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움직인다는 건데 뭐가? 대륙은 지각이, 판구조론은 판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판이 뭐예요, 근데?
하는 지각의 상부 멘틀 일부를 더한 거. 뭐 상부 멘틀까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멘틀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판이 움직인다 라는 겁니다. 요 핵심 개념 중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보고 설명할 수 있다 하면 아는 거,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했으면 1시간 안에 못 나갔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험 전에 진도상으로도 그렇고 또 원격 수업의 장점을 살리자면 좀 밀도 있게 내용을 나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드시 다 듣고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고생했어요.